서울의 밤, 차가운 손길, 영혼을 재촉하는 곡처럼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배달 음식으로 어지러워진 식탁의 국물 자국을 막 닦아낸 참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신경 말단을 하나하나 짓누르는 듯했다. 문을 여는 순간 젖은 얼굴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뒤로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두 그림자, 조카 박민준과 박민아가 서 있었다. 세아야,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니? 시어머니는 불평을 쏟아내며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두 아이를 앞으로 떠밀었다.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나아갔고 미나는 그대로 내 다리에 와라감겼다. 아이의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황을 물어볼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흠뻑 젖은 비닐봉지를 신발장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애들 갈아입을 옷이랑 신분증 사본 다 여기 있다. 시어머니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어머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련님은요? 나는 미나를 부축하며 공포에 질린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눈가는 퉁퉁 부어 마치 겁에 질린 아기 사슴 같았다. 성준이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 인생의 새 장을 열어야지. 애들 돌볼 정신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향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저희 집에 데려오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네가 아동교육학원 원장이니 전문가 아니냐? 애들 돌보는 것쯤이야. 너한테는 식은 죽 먹기지.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애들 성인 될 때까지 키워라. 이게 우리 박서방네가 베푸는 선행이고 내복을 쌓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그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선행? 우리 집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내 자궁은 더더욱 공덕을 쌓는 곳이 아니다. 나는 교육 전문가이지 고아원 원장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이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다. 그때 남편 박성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막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회의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애들은 또 왜? 눈앞의 광경에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내가 왜 오면 안 되니? 여긴 내 큰아들 집이다.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성민아, 네가 와서 판결 좀 해봐라. 내 동생이 곧 장가를 가는데 이건 인생의 대사다. 새 신부가 시집 오기도 전에 애 딸린 유부남이랑 사는 꼴을 만들 순 없지 않니? 애들은 너희 집에 두는 게 맞아. 친삼촌, 친숙모가 돌보는 건 하늘의 이치다. 성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머니, 우선 앉아서 차 한잔하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천천히?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 당장 애들 거처를 정해야 한다. 성준이 결혼은 하루도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남편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자 내 마음속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 선의에 매겨진 데가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연락하지 않던 이름을 주소록에서 찾아냈다. 시동생의 전처 윤서아. 시어머니는 내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재수 없는 년한테 전화하려고? 나는 몸을 비켜 그녀의 손을 피하고 통화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어머님, 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는 이미 연결된 전화를 든 채 또박또박 말했다. 왜 당신들의 어려움을 항상 제 선의로 해결해야 하죠? 전화기 너머로 윤서아의 희미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지혜 씨?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나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서아 씨, 당신 아들과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전 남편 식구들이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저한테 맡기려고 해요. 내가 전화한 이유는
어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려고요. 그날 밤 성민은 시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두 아이는 일단 손님방에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이 일에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시동생 박성준이 화려하게 꾸민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그와 예비신부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담겨 있었다. 곧이어 예비신부가 셀카를 올리며 글을 썼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나를 태그했다. AT 강지혜 형님, 당분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온 가족이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온 가족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눈에 거슬렸다. 시어머니는 즉시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우렁찼다. 일가 친척 여러분, 모두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성준이가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 시작 단계에 결혼식까지 치르려니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두 아이는 잠시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 맡겨두고 결혼식 끝나고 안정되면 바로 데려올 겁니다. 지혜는 서울 사람이고 교육 전문가니까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보다 훨씬 아이들을 잘 키울 거예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동조하는 의견으로 가득 찼다. 맞아. 마청수가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지혜 씨가 학벌도 좋고 하니 우리보다 교육은 훨씬 잘 시키겠네. 나는 치미는 역겨움을 참으며 입력창에 한 줄의 글자를 타이핑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금전적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 이전은 안 됩니다. 저는 숙모이지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단톡방은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이웃인 김춘자 아주머니가 내 말을 캡처해서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공유했다. 그리고 글을 덧붙였다.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서울 며느리들 정말 대단하네요. 시어머니 말을 한마디로 받아치다니 체면을 조금도 안 세워주네요. 3. 책임의 무게.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미나는 몹시 불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미간을 찌푸리고 흐릿하게 엄마를 중얼거렸다. 이마를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성민이 들어와 내 뒤에 섰다.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자. 성준이 결혼식 끝나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그 모든 비난을 짊어질 사람이야?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성민 씨, 어른들이 단톡방에서 신나게 떠드는 동안 아이는 한밤중에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다는 거 들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커다란 채소 봉지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녀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채소를 식탁에 내려놓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세아야, 민준이 먹게 계란죽 좀 쑤어라. 푹 끓여야 한다. 아, 그리고 교복은 어디 있니? 오늘 월요일이니까 빨리 빨아야지. 그녀는 한 바퀴 돌더니 거실에 수납장을 가리켰다. 이 장은 비워라. 애들 물건 넣게. 나는 부엌 입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님, 아이들은 오늘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확실히 해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다는 듯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또 뭐가 문제니? 너희 서울 사람들은 참 규칙도 많아. 네, 규칙은 약자를 보호하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첫째,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단순히 장 보는 돈이 아니라 교육, 의료,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말이에요. 둘째, 면회는 어떻게 정할 건가요? 성준 도련님과 예비 신부는 언제 아이들을 보러 올 건가요? 친모인 윤서아 씨는 면회가 가능한가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임시위탁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 달, 반년, 아니면 평생인가요?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뱉어냈다. 이건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자는 거잖니? 도와주는 건 호의지만 양육은 책임이에요. 책임은 흑백이 분명한 서류로 남겨야죠. 사방에서 오는 압박. 그날 나는 성민에게 부탁해 우리 집 스마트 도어락의 권한을 조정했다. 나와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거실 현관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내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압박은 사방에서 밀려왔다. 민준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숙제 오답률이 매우 높다며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임시 학부모 면담을 위해 학교에 와달라고 했다. 유치원 선생님도 연락해왔다. 미나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낮잠 시간에 자주 울면서 깬다고 했다.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원래 주재하기로 했던 매장 정기회의를 취소해야 했다. 내 상사인 팀장님은 전화로 나를 일깨웠다. 강 원장님, 원장님의 개인적인 상태가 팀 전체의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낡아서해진 낡은 책가방을 쓰레기통에 쑤셔 넣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는 핑크색 큐빅과 스팽글이 잔뜩 밝힌 화려한 새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런 다해진 건 진작에 버렸어야지. 꼴이 이게 뭐니? 창피하게.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백화점 가서 새로 하나 사줬다. 사내 자식도 체면이 있지. 민준이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옛날 게 좋아요. 엄마가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민준이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님,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할머니인데 내 가르침까지 받아야겠니?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똥오줌 못 가리는 아들 둘을 키워냈더니 이제는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당하고 나 못 살겠다. 정말. 나는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아이의 상처로 바꿔야 하는 체면이라면 그런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링우, 마지막 지푸라기.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 주말에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자주 모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호텔룸을 예약하고 박씨 집안의 온갖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우리 온 가족이 상의한 결과 민준이와 미나, 이 두 아이는 앞으로 큰아버지 댁에서 정식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밀었다. 그것은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자발적 대리 양육 합의서였다. 시동생 성주는 술잔을 들고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전문성과 사랑이 넘치시니 아이들도 형수님과 함께라면 저희 모두 안심입니다. 그의 약간 나온 배를 가진 예비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저희도 결혼 후에 빨리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요. 정말 여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쏟아졌다.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고 옆에 앉은 성민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 서명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떨었고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 가벼운 종이를 집어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으로 찢었다. 다시 내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의 회전판 위로 흩뿌렸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듣기에 충분히 선명했다. 그리고 저는 이기적인 어른들인 당신들이 소위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테이블의 소란이 순간 멎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윤서아의 번호를 눌렀다. 서아 씨,
우리 이제 양육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당신들은 글자 몇 개를 썼을 뿐이지만 저는 살아있는 두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은 경악한 얼굴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몸을 돌려 롬을 빠져나왔다.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 윤서아와 만난 카페에는 씁쓸한 커피향이 감돌았다. 그녀는 지난번 통화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다크서클은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깊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병원에서 체열하고 붙여준 밴드가 아직 붙어 있었다.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설탕 없는 커피를 저으며 모기 소리처럼 작게 말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계속 약을 복용 중이에요.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내 그중 한 조항을 가리켰다. 저는 이혼할 때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만 받았어요. 그녀는 자조적으로 속죄하는 셈이었죠. 속죄요? 나는 휴대전화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무슨 죄를 속죄하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당신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이걸 보세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내가 며칠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민준이의 공책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엄마 어디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미나의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고 옆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미나가 한밤중에 놀라 깨서 엄마를 부르며 우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음성 파일을 틀었다. 어젯밤에 녹음한 것이었다. 미나야, 숙모한테 말해줘.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엄마 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요. 옛날 이야기도 해줬어요. 윤서아의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당신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에게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실컷 울고 나서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돈이 없어요. 박성준 씨네가 이걸 문제 삼을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엄마가 될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7. 현실의 계산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민을 앉혀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표를 만들었다. 박민준, 초등학교 2학년. 박민아, 유치원생. 이 두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봅시다. 표에는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교육비, 공립학교 학비, 교재비, 돌봄교실 비용, 예체능 학원비, 피아노, 미술, 시장 최저가 기준, 방학 특강 및 캠프 비용, 의료비, 어린이 실비보험, 정기 건강검진, 상비약 및 병원비, 치아 교정 준비금, 생활비, 의식주, 일상용품, 매달 필요한 칫솔 개수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특별히 굵고 빨갛게 표시한 항목이 있었다. 심리상담비. 두 아이는 가정의 변화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반드시 개입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모든 항목을 합산하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다. 이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추산이에요. 나는 노트북을 성민 쪽으로 돌렸다. 이제 가서 당신 동생한테 이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세요. 성민은 화면의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지혜야, 너무 많이 계산한 거 아니야? 많다고요? 이건 당신 형수인 제가 무료로 가정학습 지도와 학업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나온 금액이에요. 아무 교육기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 같은 레벨의 교사가 일 상담을 한 시간에 얼마 받는지. 나는 표를 인쇄해서 아이들을 보러 집에 온 성준의 면전에 던졌다. 이건 아이들의 미래 10년간의 양육비 예산이에요. 매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세요. 제가 감독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성준은 그 종이를 보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형수님, 왜 이러세요? 다 한 가족인데 돈 이야기하면 정 떨어지잖아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다. 제가 요즘 새집 인테리어 때문에 수중에 돈이 좀 부족해서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새집 벽지는 천천히 발라도 되지만 아이들 배는 굶길 수 없어.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 달려와 소리쳤다. 강지혜,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 아들이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건 애를 협박하는 거잖아.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인 심 변호사가 보내준 내용 증명 양식을 보여주었다. 성준 도련님, 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윤서아 씨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좌 동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서 당신의 아파트 대출이나 결혼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켰다. 네가 감히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집안일을 왜 남에게 말해? 집안 사람들이 도리를 모르니까요. 균열.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이웃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김춘자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분위기를 몰아갔다. 들었어요? 삼동 사는 강 원장. 조카들 뺏으려고 시동생을 고소했대요.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남의 집 애라도 뺏으려는 거겠지. 마음보가 얼마나 고약하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동생한테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요구했다잖아요. 이건 완전 공갈 협박이죠. 심지어 누군가는 내가 일하는 학원의 주소까지 올리며 이런 사랑 없는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성민의 휴대전화는 친척들의 전화로 불이 났다. 예외 없이 모두 내 안에 좀 어떻게 해봐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성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맥주 캔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평소처럼 힘들었어? 라고 묻지 않고 바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지혜야, 우리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독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독한 거예요? 둘이 합쳐 15살도 안 된 아이들을 짐짝처럼 던져놓고 대체 누가 더 독한 거냐고요. 그래도 내 동생 아이들이고 우리 어머니 친손주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손에 든 맥주 캔을 찌그러뜨렸다.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준 씨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하라는 거지. 내가 대신 엄마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화가 치밀었다. 성민 씨 똑똑히 들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당신네 가족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내가 왜 당신 동생,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과 커리어를 희생해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뭐가 희생인데? 한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그럼 오늘 확실히 이야기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그는 표지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큰 글씨를 보고 얼어붙었다. 초안이에요.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든가 아니면 계속 당신 어머니 체면이나 세워주는 효자 노릇을 하든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내일 가서 이 서류에 도장 찍어요. 그 후로는 당신 집안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어두운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고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나는 당신의 효심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과 경쟁하는 거지. 성민 씨, 선택해요. 그는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문연, 시동생 성준의 결혼식은 5성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에
그들은 나를 꼭 참석해달라고 초대했다. 나는 그것이 홍문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호텔 연회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였다. 그녀는 나를 주빈석으로 끌고 갔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위 가문의 어른들과 이웃 대표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교한 손가방에서 인쇄된 아이들 임시위탁 계약서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세아야,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기에 서명해라.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증거가 있어야지. 이웃 대표 중 한 명은 바로 김춘자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옆에서 부채질했다. 맞아요, 지혜씨. 어머님도 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서류로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잖아요. 나는 그 계약서를 보고 웃었다. 어머님, 지난번 자필로 쓴 건 제가 찢었는데 이번엔 인쇄본으로 바꾸셨네요. 본질이 뭐가 다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동생 성준이 다가왔다. 그의 예비 신부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배가 약간 불러 있었다.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잖아요. 성준이 말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어 모든 사람 앞에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내가 학원 아침 회의에서 한 직원의 중대한 실수를 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면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선동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성질이 저렇게 불같은데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손주들을 맡기겠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보장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성준은 이어서 영수증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이번 달 아이들 생활비는 제가 다 정산해 드릴게요. 나는 그 영수증들을 훑어보았다. 발행처는 모두 각종 웨딩 관련 업체였다. 그는 결혼식 비용의 명목만 바꾸어 아이들을 위한 지출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다. 강지혜, 오늘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 문을 나갈 생각 마라. 시어머니가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성준의 예비 신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제발 저희를 좀 봐주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형수님의 희생에 감사할 거예요. 호텔의 웨딩 플래너도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재촉했다. 박성준 신랑님, 박 여사님,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님이 최종 축사 원고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큰형수님의 조카 양육에 대한 감사 부분까지 사회자 대본에 넣어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친척들은 일제히 외쳤다. 서명해라, 지혜야. 다 한 가족이잖아. 성민은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사방이 막힌 철창에 갇힌 기분이었다. 사방에서 비난과 설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나는 무대 뒤에서 미나가 찢어질 듯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아이들까지 데려온 것이다. 10. 전장의 선언. 나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밀치고 무대 뒤로 향했다. 분장실 구석. 미나는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다. 몸이 가을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동생 곁에 서서 작은 손으로 동생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얘들아, 너희가 왜 여기에 있니? 나는 몸을 낮추고 미나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숙모, 민준이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할머니가 만약 숙모가 서명 안 하면 우리 고아원에 보내질 거래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 어른들은 아이들까지 이용하는구나. 민준아, 숙모 말 잘 들어.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숙모는 너희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미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을 들었다. 숙모,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아가야.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른들의 문제는 절대로 아이들 탓이 아니야. 너희는 그저 가정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문 밖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어디 계세요? 결혼식 곧 시작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두 아이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숙모가 가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올게. 분장실을 나오자 나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다. 연회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주빈석에 앉아 여전히 그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성준과 그의 예비 신부는 무대 앞에 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아야, 생각은 해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이 저렇게 우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네, 편합니다. 나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을 평생 울리지 않기 위해서 잠시 울게 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켜고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모두 이 자리에 계시니 확실히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말은 법정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첫째, 박성준 씨. 두 아이의 친아버지로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세요. 정말 잠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떠넘길 생각입니까? 성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형수님, 그게 무슨...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주위의 친척들을 둘러보고 옆에 있는 예비 신부를 보며 우물쭈물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다면 제가 대신 말해주죠. 나는 사람들 중앙으로 걸어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박성준 씨와 예비 신부의 진짜 생각은 두 아이를 영원히 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담 없는 신혼생활을 즐기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오미숙 여사님의 생각은 제가 무료 보모 노릇을 하면서 이것이 제 복을 쌓는 일이라며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 여러분, 당신들의 생각은 도덕적 잣대로 저를 압박하여 굴복시킨 뒤 집에 돌아가 차나 마시며 안주거리로 삼으려는 것이고요. 현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둘째,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저는 이미 윤서아 씨의 변호사와 연락하여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전형적인 가정 내의 도덕적 납치 사례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거냐? 아니요. 당신들이 두 무고한 아이들을 망치려는 거죠. 나는 무대 뒤를 가리켰다. 미나가 방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랑 오빠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는 거냐고 물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당신들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민준이는요? 8살짜리 남자아이가 매일 밤 엄마가 사준 낡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울어요. 당신들이 그 책가방이 창피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입만 열면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성준의 예비 신부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배를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형수님,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당신들의 새로운 삶이 왜 아이들의 눈물 위에 세워져야 하죠?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지만 박민준과 박민아도 똑같은 생명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두 아이에게 길을 비키라고 강요하나요? 12일, 남편의 선택. 그때 성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왔다. 어머니, 성준아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듣기에 충분했다. 지의 말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성민아, 너마저 엄마를 배신할 거냐? 어머니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큰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지혜가 감당해왔습니다. 성준이 대학 등록금도 지혜가 대주었고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밤낮으로 간호한 것도 지혜였습니다. 이제 또 두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지라고요? 이게 공평합니까? 그래도 쟤는 우리 집 며느리잖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명했다. 네, 며느리 맞습니다. 하지만 공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성민의 어조가 단호해졌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경계선은 다시 그어야겠습니다. 그는 동생 성준을 향해 돌아섰다. 성준아,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윤서아 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해라.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급해야 한다. 형, 이건 나를 궁지로 모는 거잖아. 성준이 소리쳤다. 아니, 네가 우리 모두를 궁지로 몰고 있는 거야. 성민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 네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해두지만 어림도 없어.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다. 손님 여러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정도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친척들을 둘러보고 호텔 지배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며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곧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지배인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배인이 떠난 후 현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이제 최후 통첩을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여러분,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테이블 앞에 서서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제가 잠시 두 아이를 돌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성준 도련님이 결혼과 신혼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죠. 둘째, 3개월 안에 성준 도련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접 아이들을 키우든가 아니면 윤서아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도록 협조하든가. 셋째,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누구와 살게 되든 아버지로서 성준 도련님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한 푼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나는 성민을 바라보았다. 만약 성민 씨가 제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성민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복잡한 감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야, 그가 나를 나지막이 불렀다. 성민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5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당신과 당신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 적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선택해야만 해요. 이것은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우리 결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성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편에 설게. 당신이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당신 말이 옳기 때문이야. 12.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쩌자고 너희 같은 아들들을 낳았을까.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늙어서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당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갑작스러운 집안 싸움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성준의 예비 신부는 배를 감싸주고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소란을 무시하고
무대 뒤로 향했다. 두 아이는 아직 분장실에 있었다. 미나는 울음을 그쳤고 민준이는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숙모, 이제 밖은 안 시끄러워요? 응, 이제 안 시끄러워. 나는 몸을 낮추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숙모가 어른들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 아까 숙모가 한 약속 기억나? 네, 고아원에 안 보낸다고 하셨어요. 미나가 앳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숙모가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줄게.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서아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아이들이 통화하고 싶어 해요.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휴대전화를 미나에게 건넸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미나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전화기 너머로 윤서아의 메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엄마야. 엄마가 우리 아가들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배가 아팠어요. 민준이도 다가와 말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전화를 넘겨받아 윤서아에게 말했다. 우리 내일 만나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이들이랑 이야기 좀 더 나누세요. 두 아이가 신나게 엄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다. 20분 후 우리는 통화를 마쳤다. 민준이가 내 허리를 안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숙모, 엄마랑 통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숙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긴. 너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이제 나가자. 숙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현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친척들은 이 집안 싸움에 질겁했는지 모두 핑계를 대고 떠난 후였다. 성준네 식구와 우리만 남아 있었다. 성준의 예비 신부는 빨개진 눈으로 나에게 말했다. 형수님, 저희 정말 영원히 떠넘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성준을 바라보았다. 24시간 줄게요. 내일 저녁 8시까지 답을 주세요. 성준은 몹시 초췌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울음은 그친 상태였다.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어떤 원칙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었다. 13. 선택의 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아이는 무척 조용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숙모, 아빠가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잔인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민준아, 어른들의 세상은 아주 복잡하단다. 내 아빠는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결정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만약 아빠가 우리를 버리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아주 슬플 거예요. 미나가 차창에 기대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기억해야 해.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희는 절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사랑받고 있어.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이들 방에 불을 끄려 할 때 미나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숙모,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란다, 아가야. 너희는 결국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숙모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물론이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방문을 닫고 나는 벽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민이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고생했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신을 봤어. 강하고 용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신을 봤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원칙을 위해 온 가족과 맞설 줄 아는 사람. 지혜야, 아까 당신이 말한 이혼 서류는
당신을 떠보려고 한 말이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타협을 선택했다면 나는 정말로 서명했을 거예요. 성민은 나를 꽉 안았다. 미안해. 당신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해서. 사과하지 마요. 이건 우리 공동의 선택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윤서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다. 지혜 씨, 어젯밤에 뜬 눈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확실해요. 그건 성준 씨 내의 온갖 방해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확실해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계속 도망만 쳤어요.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제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성준네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양육권을 잃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예상대로 저녁 8시 성준이 약속대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14. 또 다른 전쟁의 서막. 성준의 뒤에는 시어머니와 내가 모르는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양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변호사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관련 기관의 직원인 듯했다. 형수님, 성준의 태도는 어제보다 훨씬 공손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형수님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몸을 비켜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지혜 씨, 저는 박성준 씨의 법률 고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박성준 씨의 전처를 부추겨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도록 선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는 이간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간질이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이간질이라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 이혼 합의서에 따라 박성준 씨가 합법적인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만약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신다면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강지혜 씨, 저는 구청의 가정문제 상담원입니다. 아이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저희는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세아야, 봐라, 이제 공무원까지 오지 않았니? 그만 소란 피우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나는 이 세 사람을 보며 그들의 전략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들은 법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여러분 기어코 법적으로 해결하시겠다면 저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심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20분 후 내 변호사 친구인 심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가사소송 전문 베테랑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심 변호사는 들어오자마자 상대 변호사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눈 뒤 내 옆에 앉았다. 이제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시죠. 그가 말했다. 성준의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 빨리 전문가를 부를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심 변호사님, 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게요? 심 변호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미성년자 2명을 강제로 숙모에게 맡기는 것이 원만한 해결입니까?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여기 박성준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세한 기록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말 법정으로 간다면 판사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매우 궁금하군요. 구청 상담원의 얼굴도 변했다. 그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그가 중재하려 했다. 네,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죠. 내가 일어섰다. 그래서 박성준 씨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이 아이들을 정말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데려가서 직접 키우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윤서아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도록 협조하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성주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옆에 있는 변호사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빛을 내게 던졌다. 형수님, 저는 당연히 아이들을 원하죠? 하지만은 없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원하면 데려가고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고 다급해졌다. 지혜야, 왜 그렇게 애를 몰아붙이는 거니? 쟤는 곧 결혼할 몸이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응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오미숙 여사님, 여쭤보겠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아버지라는 역할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아니면 10년? 그가 적응하는 동안 누가 양육 책임을 지고 누가 아이들의 눈물과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까? 현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성준의 변호사는 자신들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강지혜 씨,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떠보듯 말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명확한 대답과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때 신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박성준 씨, 법률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 교육,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만약 법원에서 당신이 악의적으로 양육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할 경우 양육권 변경 외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15. 아이의 눈물.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된 순간 손님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준이가 잠옷차림으로 맨발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애뜬 목소리로 물었다. 숙모,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실에 앉아있는 많은 어른들을 보고 아이는 겁을 먹은 듯 본능적으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중이야. 왜 깼어? 악몽 꿨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엄마가 저랑 동생을 모두 버리는 꿈이었어요. 이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타했다. 성주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눈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민준이는 내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민준아, 성준의 목소리가 약간 메어 있었다. 아빠, 민준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 특유의 직설적이고 순수한 눈빛이었다. 아빠는 아직 저랑 동생이 필요해요? 그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성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대답하려 했지만 신 변호사가 제지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대답하게 하십시오. 모두가 성준을 바라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시간이 1분 1초 흐를수록 성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필요하지. 아빠는 당연히 너희가 필요해. 그럼 왜 우리를 숙모집에 보냈어요? 민준이가 계속해서 물었다. 새엄마랑 결혼하면 우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럼 언제 우리를 집에 데려갈 거예요? 민준이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하나하나가 핵심을 찔렀다. 성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시어머니를 보고 변호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시선을 내게 던졌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민준의 질문은 간단하고 합리적입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은 아이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준은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말했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준아, 시어머니가 다급해졌다. 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하지만 성준은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빨개진 눈으로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작은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내려와 성준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민준이는 아빠 원망 안 해요.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했다. 아이의 관용과 이해심이 오히려 어른들의 이기심과 책임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다. 성준은 아들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민준아, 아빠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 부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성준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책임감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인생의 중대한 선택 앞에서 그는 회피와 책임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나는 다가가 그들 부자 앞에 쭈그려 앉았다. 성준 씨, 민준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제 나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무슨 기회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성준 씨,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든가 아니면 윤서아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도록 동의서에 서명하든가. 이번에는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신 변호사가 말을 끊었다. 제 의뢰인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구청 상담원도 더 이상의 중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다. 지혜야, 너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오미숙 여사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민준과 박민아라면 어떤 할머니를 원하겠습니까? 그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손님방으로 향했다. 자, 민준아, 숙모랑 같이 자자. 등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16. 고통의 일주일. 그 후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7일이었다. 성준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울음 섞인 하소연에서 협박으로, 도덕적 납치에서 감정적 구걸로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너 그렇게 살면 천벌 받을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화목을 다 망쳤어. 넌 그저 남이 아이 가진 걸 질투해서 뺏으려는 것뿐이야.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즉시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새로운 번호를 찾아내 괴롭힘을 계속했다. 한편 윤서아 쪽의 준비 작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성준의 양육 거부 증거 등 모든 관련 법률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윤서아가 전화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전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나는 베란다에서 아래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모성애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그 모성애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죠. 민준이와 미나의 상태도 며칠 사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자주 묻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도 자신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숙모, 만약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오면 숙모는 서운할 거예요? 미나가 내 무릎에 엎드려 작은 얼굴을 들고 물었다. 서운하겠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숙모는 너희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더 바랄 거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요? 민준이가 옆에서 물었다.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아빠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다만 지금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아이들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요일에 성민은 성준의 결혼식이 연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왜요? 내가 물었다. 예비 신부 측 집안에서 이 일을 듣고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었대.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는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었다. 금요일 밤 마침내 성준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눈가는 검게 변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였다. 형수님,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 아주 작았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민준이와 미나는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둘 다 손을 멈췄다. 아빠, 민준이가 불렀지만 예전처럼 달려가지는 않았다. 성준은 몸을 낮추고 아이들을 안아보려 했지만 그들의 거리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민준아, 미나야, 아빠가 너희를 보고 싶었어. 아빠, 우리를 집에 데리러 온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성준은 얼어붙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선택은 반드시 그 스스로 내려야 했다. 아빠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성준은 결국 또다시 회피를 선택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숙여 블록을 계속 쌓았다. 미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나에게 달려왔다. 숙모, 안아주세요. 자신의 딸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성준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다. 17. 마지막 인사. 일요일 오후 나는 윤서아와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 만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지혜 씨,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저 내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내가 네, 준비됐어요. 그녀의 눈은 단호한 빛으로 반짝였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내가 두려워한 게 뭘까? 성준 씨네의 방해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사실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충분히 좋지 않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지만 사랑은 우리를 배우게 한다는 걸요. 나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그럼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물었다. 아직 몰라요. 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 말해주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든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성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형수님, 저 결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무슨 결정이요? 윤서아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아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따라 고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낫겠어요. 나는 맞은편에 윤서아를 보았다. 그녀도 전화 내용을 들은 듯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준 씨, 그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내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형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서아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윤서아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혜씨,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용감한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녁 7시 성주는 약속대로 우리 집에 왔다. 이번에는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왔다. 민준이와 미나는 아빠를 보고 여전히 기뻐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했다. 아빠, 미나가 성준의 품에 안겼다. 민준이는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성준은 딸을 안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미나야, 아빠가 너랑 오빠한테 선물 가져왔어. 그가 선물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한 오르골 2개가 들어있었다. 민준이의 오르골에는 작은 비행기가, 미나의 오르골에는 회전하는 발레리나가 있었다. 정말 예뻐요. 미나가 신나게 외쳤다. 민준이도 작은 비행기를 소중하게 만지작거렸다. 성주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민준아, 미나야. 아빠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2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뒤에 엄마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너희 엄마 보고 싶었지? 네. 2 아이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아빠도 보고 싶을까? 성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준이는 오르골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가 더 필요해요. 이 말은 바늘처럼 성준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2 아이를 꽉 껴안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울지 마세요. 미나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는 나중에 저희를 보러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민준이도 위로했다. 우리는 여전히 아빠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관용과 이해심에 성주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나는 옆에 서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18. 각자의 자리로. 한 달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윤서아는 2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성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윤서아는 오랫동안 울었다. 지혜씨, 저 드디어 떳떳하게 엄마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언제나 그랬죠. 내가 말했다. 이삿날 2 아이는 몹시 신이 나 있었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준이는 그 낡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미나는 발레리나 오르골을 안고 있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새들 같았다. 숙모, 저희 자주 보러 올게요. 민준이가 내 허리를 안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너희를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네. 2 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가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혜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내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들 3 식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올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다시 함께하는 시작이었고 윤서아에게는 다시 엄마가 되는 시작이었으며 성준에게는 책임을 배우는 시작이었다. 성민이 내 곁으로 와서 내 어깨를 감쌌다. 당신 생각에는 이런 결과가 좋은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모두가 각자 마땅한 것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얻었지?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더 단단해진 결혼을 얻었죠. 성민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게 해줘서. 저녁에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세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나는 매우 놀랐다. 어머님, 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내 체면을 손주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건 잘못된 거였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민준이랑 미나는 지금 잘 지내니? 네, 아주 잘 지내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매일 행복해해요. 그럼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세아야, 내가 전에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 거 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어머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라는 걸요. 알겠다. 이제 다 알겠다. 전화를 끊자 성민이 물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사과하셨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어머님도 이 과정에서 성장하셨나 봐요. 그럼 당신 어머니를 용서한 거야? 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교훈은 기억해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19. 그리고 반년 후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학교 낭송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숙모, 제가 낭송한 시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감정을 아주 잘 살려서 읽었대요. 아이는 전화기 너머로 신나게 말했다. 그건 네가 정말로 엄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민준아. 숙모, 언제 저희 보러 오실 거예요? 저희 모두 숙모가 보고 싶어요. 응, 숙모가 이번 주말에 보러 갈게. 미나도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숙모, 저 발레 배웠어요. 엄마가 무용학원에 등록해줬어요. 정말? 그거 정말 잘 됐다.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결과였다.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주말에 나는 성민과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갔다. 윤서아의 작은 집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다. 민준이는 키가 훌쩍 컸고 미나는 더욱 활발하고 밝아졌다. 지혜씨, 정말 너무 고마워요. 윤서아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의 그 고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식사 중에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숙모,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아이가 성준을 걱정할 줄은 몰랐기에 조금 놀랐다. 네 아빠는 요즘 자신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단다.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배우고 있어. 실제로 성준은 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윤서아와 살게 된 후 그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왔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부자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숙모, 미나가 내 무릎에 엎드려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숙모는 우리 인생의 천사라고요. 바보 같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숙모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진짜 천사는 너희 엄마란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으니까. 윤서아는 그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 반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혜씨, 당신은 저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불평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으로 강하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모두가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윤서아는 엄마가 될 용기를 되찾았으며, 성주는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또한 원칙이 무엇이고 최후의 선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은 엄청난 압박을 견디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도울 가치가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성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 물었다. 지혜야, 후회해? 그때 그렇게 했던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만약 시간이 되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약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침묵과 회피를 선택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민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